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을 하면서 향후 경찰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만큼 경찰 체포영장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대 특검이 본격 가동을 앞두고 수사팀 진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사건을 수사할 6명의 특검보 임명을 제거했는데요. 관련 소식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윤 전 대통령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3차 소환에도 불응을 했는데요. 경찰이 특검과 협의를 하면서 체포영장 신청 등의 강제 수사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체포영장 신청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시기의 문제일 뿐, 또 영장 신청의 주체의 문제일 뿐,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수순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마지막 데드라인을 19일로 봤던 것 같고요. 예. 3차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와 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서 일단은 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떠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법리적 의견 제시했고요. 예. 그 외에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서 모두 진술서를 통해서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계속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내가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직접 경찰서 내지는 경찰청에 출석해서 받는 방식의 소환 조사라는 그 방식을 거부했을 뿐 조사 자체는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그 부분은 미지수고 그러한 주장을 유효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대단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경찰 내지는 특검에서는 결국 구인 절차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추측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만약 특검으로 수사가 넘어간다면 윤 전 대통령 소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면 그 시점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체포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결국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수사기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현재 경찰에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단계가 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또 이 비화폰 관련한 서버 기록을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범들이나 청구인에 대한 이 수사가 다 마쳐진 이후에 마무리의 의미로 윤 전 대통령을 부른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현재 비화폰에 대한 삭제 지시에 대해서 특히 홍장원 전 차장과의 통화 기록 삭제 지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성명불상 상태로 입건을 해두고 윤 전 대통령이 그런 것들에 대한 삭제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섣부르게 체포영장을 해서 신병을 확보했다가 48시간 내에 혐의 입증이 안 된다라고 하면 또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그 때문에 부분이군요. 네, 그래서 이 특검팀에서도 아마 경찰과 협의할 때 현재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되느냐 내지는 현재 성명불상으로 입건된 걸 제외하고 지금 우리가 테이블에 올려진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지는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한 이 경호처법 위반 부분만으로도 과연 구속영장이 나올 만큼 중대한 사안이냐를 두고 아마 특검과 경찰에서 협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경찰 측에서 그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사실은 조사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수사기관이 결정하는 것이지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조사의 방식을 물론 고려할 때 피의자의 의사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아마 경찰에서는 현재로서는 제3의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현재 지금 이 사건 진행에는 좀 상당하지 않다. 원칙적인 방법인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하루 안에 조사를 못할 경우에는 이틀, 3일에 걸쳐서 2차, 3차 소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의 이 조사 방식은 아마 이 사건의 특성이랄지 진행 상황상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진술서 내지는 의견서를 요청했던 제2, 제3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고려하지 않은 것 같고요. 계속 수사기관이 이런 부분은 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방식을 고수하는 것도 결국 이 정당하게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도 간주될 수 있어서 이 3차 소환에 불응한 이 상황에서 이제 4차, 5차 소환 요구가 왔을
했을 때는 아마 윤 전 대통령도 좀 전향적으로 방향을 좀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3대 특검이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할 특검팀도 속속 꾸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여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보석 취소 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잖아요. 그리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서면도 접수를 했는데 네. 추가로 구속 기소할 가능성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일부러 풀어주고 싶어서 조건부 석방을 했던 것이 아니라 1심 법원에서 적법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에 대해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예.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 기소 애초에 지난해 구속 기소됐을 때 5개의 범죄 사실 중에 2개 정도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가 된 것이라면 6개월이 다 달았을 때 나머지 범죄 사실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했는데 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2개의 범죄 제목으로 기소가 됐고요. 그 2개의 제목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재판부에서 원한다고 한들 이 구속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주거지 제한이랄지 공범과의 접촉 금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조건부 석방 결정을 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는 지금 조은석 특검이 이야기한 바로는 조은석 특검이 이제 임명되자마자 경찰로부터 추가 기소를 위해서 인계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18일에 오전에 빠르게 기록을 검토하고 야간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랄지 또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추가 기소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예. 또 18일에 추가 기소한 다음에 19일이죠. 이제 어제 재판부에 현재 이제 추가 기소된 사건 아마 다른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형사합의부 25부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관할하고 있는 합의부에서 어차피 주된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추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합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합치게 되면 해당 재판부에서는 새롭게 기소된 죄명으로 또다시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보석 결정 취소하고 추가 구속을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한 상황인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 조건부 석방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재판부로서도 이게 풀어줬다가는 공범과의 접촉 가능성이랄지 도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증금이랄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해서 고려해 본다면 아마 추가 구속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런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면서 검찰에 고발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 동안에 공소를 제기하는 게 권한이 없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조은석 특검은요, 언론에 분명히 한 부분이 우리가 수사를 개시한 일자는 18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18일에 개시했기 때문에 이 관련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 지금 우리가 의심을 품고 있는, 그러니까 추가 기소한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을 다 이첩받았던 것이고 우리가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기소한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내란 특검 법안을 좀 살펴보면 준비 기간에는 마치 기소가 불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 수사 준비 기간 중이라도 증거 멸실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 수사를 시작을 할 수 있고 또 인계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기소가 마치 무슨 새로운 사건을 기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미 계속된 사건을 이어받아서 공소 유지를 준비 기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계받은 사건에 대해서 갑자기 관련자가 불구속 상태가 되면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 차원에서 추가 기소를 한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고발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김 전 장관은 밝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혐의가 인정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보 6명 임명을 제가했습니다. 일단 임명된 6명 특검보가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고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특검보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검사를 보좌해서 이 파견되는 검사나 또 특별 이런 수사관들의 이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특히 언론
언론과의 브리핑도 이제 매일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수사 과정에 대한 공보도 특검보 중에 한 사람이 맡게 됩니다. 네. 지금 임명된 특검보 같은 경우에 총 6분인데요. 5명이 검찰 출신이고 예. 1명이 경찰 출신입니다. 즉 수사 과정에 박차를 기하겠다라는 아마 의지로 이 특검보 후보군 중에 경찰과 검찰 수사 경험이 농후한 이 후보자를 임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중에 지금 특검보 자체 논의를 거쳐서 공보하는 업무, 그러니까 매일 국민들에게 그간 진행되는 수사 과정에 대해서 공표하는 업무는 박지영 특검보가 맡기로 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 같은 경우에 검찰 이력이 상당히 눈에 띄는 인물인데요. 대검에서 이 공판 송무 과장을 맡음으로써 재판 진행에도 아마 탁월한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군산지청장이랄지 헌법재판소에 파견한 이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6명의 특검보가 지정된 만큼 오늘은 아마 첫 업무로 파견받을 검사의 인원과 어떤 자격을 갖춘 검사들과 수사관을 받을 것인지 그 명단을 조율하는 일을 처음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먼저 특검보 구속을 마친 김건희 여사 특검 오늘부터 파견 검사들이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했고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이 민중기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이죠. 네. 법무부의 28명 검사 파견을 또 요청했다고 하네요. 좀 어떤 업무부터 시작을 하게 될까요? 네,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빠르게 수사팀을 꾸려야 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 이 수사팀의 규모가 200명이 넘을 것으로 네. 최대치가 지금 예상이 되는 가운데 예. 특검보가 지정이 된 만큼 또 파견 검사 중에 일부가 출근했기 때문에 아마 오전 중에 법무부에 요청할 이 파견 검사의 숫자뿐만 아니라 네. 아마 수사 이력이 몇 년 차 이상의 검사를 받을 것인지 또 수사 이력 중에 예를 들어 특수수사의 경험이 있는 몇 년 차 이상의 검사를 받을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우리 수사에 필요한 파견 검사의 조건들을 아마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법무부에 28명의 파견 검사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 세부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사라 하더라도 뭐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이력이나 연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세부안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게 초반 업무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점검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초반에는 아무래도 그 사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것이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 수사팀 같은 경우에 아마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는 부분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면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빠르게 대면 조사를 아마 추진할 것인가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대면 조사를 추진한다는 말은 결과론적으로 강제 수사, 즉 구속영장까지도 아마 염두를 해두고 예. 대면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특검보나 파견 검사가 빠르게 그 사건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마 법무부에 파견을 요청했던 검사들 중에 대부분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실제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우선적으로 아마 파견을 그렇군요. 받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서울 남부지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빠르게 받아서 최대한 대면 조사 일정을 좀 당기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장소도 굉장히 인원이 많다 보니까 궁금했었고 주목받았었는데 김건희 특검 205명이 최대 합류할 건데 KT 광화문 빌딩 내에 둥지를 틀었다고 하는데 이곳을 특검 사무실로 정한 특별한 이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해당 건물 중에 국가가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해당 빌딩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지금 네. 현재는 막바지 작업이고 아마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이 김건희 특검팀의 규모만 200명이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국가 소유의 건물, 그중에서도 공실이 많아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마쳐진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해당 건물에 지금 특검팀이 쓸 그 층수에는 공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 소요 부분도 최소로 줄일 수 있다는 점. 예. 또 이 KT 광화문 빌딩 같은 경우에는 과거 특검 사무실이 있었던 자리였다라는 점 등을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관련해서 허위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내용이 김 여사가 뭐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라는 신고였는데
허위 신고로 밝혀졌죠. 허위 신고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타인에게 어떤 형사처벌을 가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공문서에 고소뿐만 아니라 112 신고하는 경우에도요,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무고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보다 가볍게 처벌할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공서에 거짓 신고하는 것이 경범죄로 처벌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현재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이 신고자를 검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 이력, 정신적인 질환을 알았던 이력 등을 확인 중이라고 하니까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해서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이었는지 아니면 무고할 고의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통해서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순직 해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로 시선을 좀 옮겨볼 텐데 공수처가 해병대 그 방첩부대장을 소환 조사했는데 이 인물이 그 좀 주요 증언자를 꼽히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네, 해당 인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문대령으로 지금 지목이 됐고 네. 현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31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을 이 순직 사건의 혐의자로 적시한 초동수사를 보고받고 경로했다라는 이야기를 이 김계환 당시 이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라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실제로 공수처에서는요, 이들 간의 녹취록까지 확보를 했는데 그 시기가 지난해 5월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대령과 이 김계환 당시 사령관 사이에서 이 VIP 경로서를 추측할 만한 대화를 나눈 녹취록까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 녹취 내용과 같이 대화한 사실이 있는지 왜 이러한 대화를 나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여러 가지 혐의 사실을 묻기 위해서 문대령을 소환 조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월에 윤 전 대통령 구속 당시에 발생했던 그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당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이 포착됐던 이른바 녹색 점퍼남. 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네. 가담자 중에 최고형이 선고됐는데 그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가장 가담한 범위도 넓고요. 예. 또 실제로 이 남성 이제 20대 남성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지난 1월 19일 새벽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반발해서 서부지법에 침입해서 기물을 파손했고요. 뿐만 아니라 경찰을 향해서 이 소화기를 뿌리거나 또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가담한 행위랄지 폭력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이제 선고가 됐던 실형 선고 인원 중에 최대치라고 할 수 있는 실형,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것 같고요. 네. 선고 당시에 법원에서도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라고 해서 이 불법적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결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그 판결 선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해당 피고인이 재판부에 그간 많은 또 반성문을 제출했는데요. 반성문을 제출했던 점을 고려했지만 그래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실형 3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녹색 점퍼남 말고도 이제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90여 명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초범도 포함된 가담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도 이 같은 엄정한 뭐 판결의 수준 이 정도의 어떤 이 중형이 이루어질까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실형이 빠르게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법원의 판단에 이제 불만을 제기하면서 법원 자체에서 난동을 부리는 이 행동에 대해서 엄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다른 재판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또 반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계속해서 선고들이 나오겠지만 실제 초범이라 할지라도 그 폭력적 범행의 정도가 중요할 경우에는 실형이 계속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재판 관련 소식까지 이고은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